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쇠붙이가 물속으로 처박히자마자 사방으로 희뿌연 수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매캐한 연기가 좁은 대장간을 가득 채우며 시야를 가렸고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깡, 깡, 깡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만이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철은 흐르는 땀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망치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눈앞의 쇠몽둥이가 그저 달궈진 금속이 아니라 전장에서 잘려나간 누군가의 팔다리처럼 보였다. 붉게 달아오른 쇠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망치가 내리꽂힐 때마다 튀는 불똥은 전우들의 뜨거운 피가 되어 그의 얼굴과 가슴팍으로 튀어올랐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놈의 쇠가 울지 않는구나. 쇠가 비명을 지르지 않아. 강철은 쉰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서 집어 던졌고 그것은 바닥을 구르며 검붉은 잔영을 남겼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경련을 일으키듯 덜덜 떨리고 있었으며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대장장이의 신성한 노동이 아니라 과거의 악령과 싸우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강철은 모루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코 속으로 밀려드는 것은 숯하는 냄새가 아니라 10년 전 북방의 전장에서 맡았던 역겨운 피비린내였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참혹한 광경들. 부러진 칼날을 쥐고 죽어가던 병사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 보았는데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 투성이인 그 손은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명검을 만들어내던 신의 손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그저 죄책감에 젖어 살인을 위한 도구조차 제대로 빚어내지 못하는 늙은이의 초라한 손일 뿐이었다. 대장간 구석에 놓인 낡은 물동이의 물은 검게 변해 있었고 그 수면 위로 비친 강철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마다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어 흡사 산송장과도 같았다. 그때 할아버지 또 악몽을 꾸셨어요? 하는 맑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강철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대장간의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등지고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 선우가 서 있었는데 아이의 눈망울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떨고 있는 강철의 어깨에 낡은 삼배옷을 덮어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아이의 따스한 체온이 닿자 그제야 강철을 집어삼키고 있던 환영들이 서서히 물러갔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던 전장의 함성 소리도 풀벌레 소리로 바뀌었다. 미안하다, 선우야. 내가 또 몹쓸 꼴을 보였구나. 밤이 깊었는데 어찌 잠들지 않고 나왔느냐. 강철이 쉰 목소리로 묻자 선우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망치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어서 잠이 깼어요. 물 좀 드세요. 라며 표주박에 담긴 시원한 물을 건넸다. 강철은 아이가 건넨 물을 단숨에 들이켰으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줄기는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는데 부모도 없이 이 늙은 대장장이의 손에서 자라야 하는 손자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대장간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스산하게 들려와 강철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때였다. 대지의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부터 둔탁하고 불길한 말발굽 소리가 짐승의 심장 박동처럼 쿵쿵쿵 울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소리가 순식간에 거대해지며 땅을 울렸고 이내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대장간을 향해 뱀처럼 기어오고 있었다. 강철은 반사적으로 선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대장간의 문을 걷어차고 나갔는데 마당에는 이미 관군 복장을 한 병사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병사들의 창끝에 반사되어 섬뜩한 빛을 뿜어냈고 그 중앙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백마 위에 앉아있는 사내가 거만하게 강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고을의 현감 조윤이었는데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북방의 전설, 귀명괴면 도공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살고 있었다니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군. 조윤의 목소리는 기름지면서도 날카로워 듣는 이의 신경을 긁어놓는 듯했다. 강철은 주먹을 불끈 쥐며 조윤을 노려보았으나 그의 시선은 조윤이 아니라 조윤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화려한 장식의 검에 잠시 머물렀다. 그것은 장수로서의 기품보다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에 불과해 보였으나 묘하게도 낯이 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어 강철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나는 그저 밭 가는 홈이나 만드는 늙은이일 뿐이오. 사람을 잘못 찾아왔소. 당장 돌아가시오. 강철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조윤은 코웃음을 치며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는 병사들이 길을 터주자 성큼성큼 강철의 코앞까지 다가와 쇠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강철의 옷자락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천하의 강철이 홈이나 만든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로다. 내 놈이 만든 검 한 자루가 전장에서 오랑캐 100명의 목을 베었다는 전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게 필요한 건 밭을 가는 쇠가 아니라 사람을 베고 권력을 쥐어줄 검이다. 조윤은 탐욕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대장간 안쪽의 화로를 힐끔거렸다. 내 손은 이미 죽었소.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물건은 만들지 않기로 맹세했단 말이오. 강철이 고함을 치며 조윤의 앞을 막아섰으나 조윤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손짓을 했다. 그러자 병사 2명이 순식간에 달려들러 강철의 등 뒤에 숨어있던 선우를 낚아채 끌어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병사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병사 하나가 선우의 목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자 강철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이성이 끊어질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이놈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감히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강철이 망치를 들어 올리려 하자 조윤은 싸늘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말했다. 그렁 늙은이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내 놈의 그 잘난 맹세가 이 아이의 목숨보다 중하더냐. 조윤은 선우의 겁에 질린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강철을 협박했다. 사흘을 주겠다. 사흘 뒤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이 세상 어떤 갑옷도 종이장처럼 베어버릴 수 있는 천하제일검을 만들어내거라. 만약 실패하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이 아이의 목은 관아 앞 저잣거리에 내걸릴 것이다. 조윤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선고와도 같았다. 강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망치 자루를 꽉 움켜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과거 자신이 만든 검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간 업보가 이제는 하나뿐인 혈육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 검을 만들면 내 손자를 살려주겠소. 강철이 피를 토하듯 힘겹게 묻자 조윤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내 약속하마. 허나 기억해라. 그저 그런 쇠몽둥이를 가져왔다간 내 놈과 저 아이 모두 내 칼의 첫 번째 제물이 될 것이니라. 조윤은 병사들에게 눈짓을 했고 병사들은 울부짖는 선우를 말에 태워 짐짝처럼 끌고 갔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꼭 데리러 오셔야 해요. 멀어지는 선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지며 강철의 가슴을 후벼 팠다. 횃불의 행렬이 사라지고 다시 대장간의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강철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선우의 비명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10년 전 전장에서 들었던 죽어가는 전우들의 비명과 겹쳐져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화로 앞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식지 않은 붉은 숯불이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강철은 바닥에 떨어진 쇠붙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강철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검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쇠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장장이의 혼을 깎아 넣고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갈 운명을 빚어내는 저주받은 의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는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구석진 곳 먼지 쌓인 상자 속에 봉인해 두었던 낡은 망치를 꺼냈다. 그 망치의 자루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얼룩처럼 배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검에 희생된 이들의 원혼이 서린 흔적이었다. 사흘이라 강철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사흘 안에 조윤이 원하는, 아니 조윤의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는 검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풀무지를 시작했다. 바람이 화로 속으로 들어가 불길을 일으키자 죽어가던 불씨가 다시 사납게 춤을 추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르륵 화르륵 불길이 솟구칠 때마다 강철의 눈빛도 점차 변해갔다. 조금 전까지의 무력하고 늙은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0년간 잠들어 있던 쇠를 지배하고 불을 다스리던 귀면도공의 광기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기 밑바닥에는 깊은 슬픔과 공포가 틸리를 틀고 있었다. 이 검이 완성되는 순간 또다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다시 한번 악마와 손을 잡고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강철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머리 위로 높이 쳐든 망치가 허공을 갈랐다. 첫 번째 망치질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 발겼다. 그것은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강철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쇠는 붉은 눈물을 흘리며 납작하게 펴졌고 강철의 땀방울이 그 위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했다. 그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선우의 겁에 질린 얼굴이 아른거릴 때마다 망치질은 더욱 거세졌고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기다려라, 선우야. 하라비가 간다. 내 모든 뼈와 살을 녹여서라도 널 구해낼 것이다. 강철의 독백은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대장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등 뒤를 스쳤지만 강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로지 눈앞의 붉은 쇠, 그 핏빛 덩어리만이 그가 마주해야 할 유일한 세상이었다. 이제 쇠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의 분노였고 슬픔이었으며 조윤을 향한 증오의 결정체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 만들 검은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그 어떤 명검과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검이자 동시에 죄악을 심판할 검이어야 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녹슬어버린 그의 감각이 과연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어깨의 통증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잊은 채 불과 쇠의 노래에 몸을 맡겼다. 밤은 깊어가고 대장간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올라 달빛을 가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불길한 징조라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대장간 근처로 다가오지는 못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너무나도 처절하고 원한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철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망치질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타격음이 아니었다. 깡깡깡. 그 소리는 강철의 귀 속 달팽이관을 타고 흘러들어와
뇌수 깊은 곳에 박혀있던 1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사정없이 끄집어내고 있었다. 불똥이 튀어 그의 검게 그을린 팔뚝에 떨어질 때마다 살타는 냄새가 났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붙이가 아니라 북방의 차가운 설원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간 전우들의 붉은 얼굴들이었다. 화로의 열기는 북풍한 설의 기억과 뒤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었으나 그 땀방울 속에서조차 죽은 자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강철은 이를 악물었다. 턱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세게 깨물었기에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쇠는 식어가고 있었고 식어가는 쇠는 죽은 목숨과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놈의 쇠가 왜 이리 무르단 말이냐. 단단해져라, 제발 단단해져라. 강철은 쇠덩이를 향해 저주하듯 고함을 질렀다. 그의 오른팔은 쉴 새 없이 망치를 내리꽂고 있었지만 어깨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며 끊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해왔다. 늙고 병든 육체는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단 한 번의 매질로 쇠의 불순물을 털어내고 뼈대를 잡았을 터였으나 지금의 망치질은 거칠고 불안정했다. 망치가 쇠 표면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손목이 흔들렸고 그 미세한 떨림이 쇠의 결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강철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공의 손끝이 흔들리면 검의 영혼도 흔들리는 법이다. 그는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그의 감각은 너무나 무뎌져 있었다. 그 순간 화로의 불길이 거세게 치솟으며 강철의 시야를 덮쳤다. 화르륵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는 또다시 그날의 환영을 보았다. 10년 전 여진족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국경의 요새였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 강철의 가장 친한 친우였던 박달구는 강철이 만들어준 검을 들고 성루로 뛰어 올라갔었다. 자네가 만든 검이라면 바위도 가를 수 있지 않나. 내 이 검으로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네. 호탕하게 웃던 달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적장의 거대한 도끼가 내리꽂히던 순간 달구가 믿었던 강철의 검은 그 천하제 일검이라 불리던 쇠붙이는 허무하게도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부러진 칼날이 허공을 날아가 눈밭에 박히던 그 짧은 순간이 강철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리게 보였었다. 무방비 상태가 된 달구의 가슴팍으로 적의 도끼가 파고들었고 뿜어져 나온 뜨거운 선혈이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였다. 달구는 죽어가며 강철을 바라보았다.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 그 눈빛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강철의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빠지지 않고 있었다. 안 돼, 달구야 피해. 강철은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망치를 내던졌다. 쨍그랑 망치가 바닥에 구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모루 위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음을 깨달았다. 달궈졌던 쇠는 이미 검붉게 식어 흉물스러운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또 실패였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만든 검은 친구를 죽인 흉기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검을 만들라니 그것도 하나뿐인 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것은 신이 내린 형벌이 분명했다. 내가 감히 다시 망치를 잡아도 되는 것인가. 그의 중얼거림은 대장간의 어둠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벽에 걸린 낡은 줄과 집게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한편 관아의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는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빛 한 줄기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선우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들이었다. 쥐들이 바스락거리며 지푸라기 사이를 기어다니는 소리, 옆방 죄수가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간수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어린 선우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선우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었던 작은 나무 조각상을 품에 꼭 안았다.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웠다. 할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선우는 소리내어 울면 간수들에게 혼날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흐느낌을 삼켰다. 그때 감옥의 육중한 철문이 끼기린 하는 끔찍한 소음을 내며 열렸다. 횃불을 든 간수 2명이 들어오고 그 뒤로 비단신을 신은 조윤이 코를 막으며 들어섰다. 조윤은 감옥 안의 더러운 공기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부채로 코앞을 휘저었다. 그는 선우가 갇힌 옥사 앞으로 다가와 쇠창살을 부채로 탁탁 두드렸다. 꼬마야, 잠은 잘 잤느냐? 내 할아비가 너를 구하러 올 것 같으냐? 조윤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뱀처럼 차가운 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조윤을 바라보았지만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할아비는 과거에 제 동료를 죽인 검을 만든 위인이란다. 그런 늙은이가 과연 너를 살릴 검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마 쇠를 두드리다 말고 도망쳤을지도 모르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도망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선우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아이의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할아버지를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윤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뜨더니 이내 킬킬거리며 웃었다. 호, 제법이구나. 허나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자꾸나. 조윤은 간수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간수 중 하나가 옥사 안으로 들어와 선우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조각상을 거칠게 빼앗았다. 내놔. 이건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선우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간수는 아이를 발로 걷어차 구석으로 처박았다. 선우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지자 조윤은 빼앗은 나무 조각상을 바닥에 던지고 짓밟아 부수어 버렸다. 우지끈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졌다. 잘 듣거라. 네 할아비가 검을 완성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네 뼈가 이 나무 조각처럼 부서질 것이다. 조윤은 싸늘하게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을 나갔다. 쾅! 철문이 닫히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부서진 조각상 파편을 부여잡고 선우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흑흑.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돌벽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갔지만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밤바람이 그 울음을 싣고 대장간 쪽으로 흘러갈 뿐이었다. 같은 시각 대장간의 강철은 멍하니 식어버린 쇠를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바람결에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헛소리인가? 아니면 정말 선우의 목소리인가? 강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미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장간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부엉이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지만 강철의 귀에는 선우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다. 조윤, 그 악랄한 놈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분노가 슬픔을 덮어버리자 흐릿했던 강철의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도 아이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강철은 다시 화로 앞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풀무를 힘차게 잡아당겼다. 슉, 슉, 바람이 들어가자 죽어가던 불씨가 다시 포효하듯 타올랐다. 그는 실패한 쇠덩이를 집게로 집어 다시 불길 속 깊숙이 처박았다. 그래, 다 태워버려라. 내 두려움도, 내 죄책감도 저 불 속에 다 태워버려라. 강철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화로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대장간 안은 찜통처럼 변했다. 쇠가 다시 붉은 빛을 넘어 하얀 빛을 띠기 시작했다. 강철은 망치를 고쳐 쥐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망치 자루를 붕대로 칭칭 감아 고정시켰다. 이제 손과 망치는 하나가 되었다. 깡깡깡. 다시 시작된 망치질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규칙적이고 힘이 실려 있었다. 강철은 쇳덩이를 접고 두드리고 다시 접기를 반복했다. 접세 접어 단조하기 과정이었다. 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수백 수천 번을 두드려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그는 쇠를 두드릴 때마다 조윤의 얼굴을 떠올렸고 또 한 번은 자신을 참애던 과거의 실수를 떠올렸다. 한 번은 복수를 위해, 한 번은 속죄를 위해 망치를 휘둘렀다. 땀이 흘러 눈을 찔러도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쇠의 색깔 변화를 관찰했다.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강철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팔은 감각이 없어 남의 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모루 위의 검은 서서히 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날카롭고 예리한 곡선,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형태. 그러나 아직 부족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혼이 느껴지지 않았다. 조윤이 요구한 천하제 일검은 단순히 날카로운 쇠붙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베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 했고 주인의 의지를 담아낼 그릇이어야 했다. 지금 이 검에는 강철의 조급함과 분노만이 담겨 있을 뿐 진정한 명검의 기운인 냉정함과 강인함이 부족했다. 그때 대장간의 낡은 문이 삐그덕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다. 불길이 흔들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다. 강철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다. 10년 전 죽은 박달구의 기척을, 그리고 수많은 전우들의 시선을. 그들은 대장간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핏기 없는 눈으로 강철이 만드는 검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겐가? 강철은 쉰 목소리로 허공에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타닥타닥 타오르는 숫소리만이 정적을 메울 뿐이었다. 환영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져 이제는 강철의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했다. 실패할 거야, 또 부러질 거야, 내 손자는 죽을 거야. 닥쳐라. 닥쳐. 강철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궈진 검을 물통에 집어넣었다. 치익. 엄청난 수증기가 폭발하며 대장간을 뒤덮었다. 담금질의 순간이었다. 쇠의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의 순간, 강철은 숨을 멈추고 물속의 검을 노려보았다. 연기가 거치고 드러난 검의 표면을 확인한 순간, 강철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고 말았다. 검의 날 한가운데에 실핏줄처럼 미세한 금이 가 있었던 것이다. 또다시 실패였다. 밤새 쏟아부은 노력과 피땀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절망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사흘 중 하루가 지났다. 남은 시간은 이틀. 육체는 이미 망가졌고 정신은 붕괴 직전이었다. 강철은 금이 간 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챙그랑 맑고 슬픈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선우의 목이 잘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으아. 강철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대장간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저주, 그리고 눈앞에 닥친 잔혹한 현실, 조윤의 비웃음 소리와 선우의 울음소리, 죽은 전우들의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던 강철의 눈에 바닥에 뒹구는 숫덩이 하나가 들어왔다. 다 타버리고 남은 하얀 재. 문득 그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과거 스승님이 해주셨던 말씀, 진정한 명검은
도공의 뼈를 깎고 피를 먹어야 태어나는 법이다. 쇠에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강철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금이 간 검을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든 검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못했던 것이다. 살기 위해 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검을 만들어야 했다. 강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광기와 절망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섬뜩한 결의가 들어차 있었다. 그는 깨진 검을 다시 집어들고 화로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 늙은 몸뚱어리가 다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강철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다. 뚝뚝 붉은 선혈이 쇳물 위로 떨어져 섞여 들어갔다. 피비린내가 화로의 열기와 섞여 기묘한 향을 만들어냈다. 이제 더 이상의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쇳물의 불순물을 씻어내고 자신의 혼으로 쇠의 뼈대를 세울 작정이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철의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의 새벽은 지옥의 밑바닥처럼 검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대장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탁했고 바닥에는 깨진 쇠 조각들과 강철이 토해낸 피 섞인 침이 말라붙어 흉측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강철의 몰골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는데 머리카락은 땀과 검댕이 뒤엉켜 떡이 졌고 깊게 패인 눈구덩이 속에서는 핏발선 눈동자만이 광기 어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꼬박 이틀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화로 앞을 지켰으나 아직도 조윤이 요구한 그 천하제일검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쇠는 여전히 고집스러웠고 불길은 제멋대로 날뛰었으며 무엇보다 강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망치 끝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돼. 시간이 없다. 강철은 갈라진 입술을 혀로 축이며 중얼거렸지만 혀마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통에 물을 퍼올려 얼굴에 끼얹었는데 차가운 물이 닿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열기가 식으며 극심한 오한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으며 쇠를 빚는 도공의 숙명이 불러온 병증이었다. 그때 대장간 한 구석에 놓여있던 비단 보자기 하나가 강철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조윤이 검을 의뢰하며 두고 간 것으로 검이 완성되면 손잡이와 코등이로 쓰라며 건네준 장식품들이 들어있었다. 강철은 무심코 그 보자기를 풀어헤쳤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황금과 옥으로 치장된 화려하기 그지없는 검 장식들이었다. 쇠의 본질도 모르는 놈이 거치장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강철은 혀를 차며 경멸 섞인 눈빛으로 장식들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코등이의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강철의 손이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딱 멈춰섰다. 촛불에 비친 금속 장식에는 두 마리의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기이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문양을 보는 순간 강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잊고 있었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낯익은 문양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원흉의 상징이었다. 이 문양은 강철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북방 설원의 참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전장, 아군의 진영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던 그때 지원군을 이끌고 온다던 장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강철은 분명히 보았다. 멀리 언덕 위에서 전황을 지켜보다가 아군이 밀리자마자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던 그 비겁한 장수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 장수의 말 한 장과 검에 새겨져 있던 두 마리 뱀이 꼬리를 물고 있던 그 불길한 문양을. 설마 조윤,
내 놈이었느냐? 강철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탐욕스러운 탐관오리인 줄만 알았던 조윤이 사실은 10년 전 수많은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바로 그 배신자 장수였던 것이다. 강철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손자를 인질로 잡은 놈이 내 친구 달구를 죽게 만든 그 원수라니.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끔찍했다. 강철은 손에 들고 있던 화려한 장식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옥장식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올라 전신을 휘감는 듯했다. 으아아,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내 손으로 내 놈의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강철은 망치를 집어들고 허공을 향해 휘둘렀다. 당장이라도 관아로 달려가 조윤의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려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선우의 얼굴이었다. 지금 조윤을 죽인다 한들 감옥에 갇힌 선우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관아에는 수십 명의 병사가 있고 늙고 병든 대장장이 혼자서 그들을 뚫고 아이를 구해낼 방법은 없었다. 강철은 털썩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복수를 하자니 손자가 죽고 손자를 살리자니 원수에게 천하제 일검을 바쳐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은 살찌고 의인은 피를 흘려야 한단 말입니까?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강철의 귀에 화로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철아, 울지 마라. 우리가 있다. 그것은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죽은 전우들의 영혼이 그를 위로하는 것일까? 강철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붉게 타오르는 화로를 응시했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서 박달구의 얼굴이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의 얼굴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들은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강철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순간 강철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다. 조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지켜줄 검이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은 그를 지켜주는 검이 아니라 그를 심판할 검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순히 쇠를 깎아 만든 무기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원한과 산자의 분노가 서린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고 심판하는 영혼의 검을 만들어야 했다. 강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서 광기는 사라지고 대신 깊고 서늘한 살기가 자리 잡았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묶어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대장간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단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젊은 시절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았으나 너무나 위험하고 불길하여 봉인해 두었던 비법의 재료들이 들어있었다. 그래, 이 검은 단순한 쇠몽둥이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무덤이자 조윤을 참할 족쇄가 될 것이다. 강철은 중얼거리며 단지 안에 가루를 쇳물에 쏟아부었다. 화르륵 불길이 기이한 푸른 빛을 띠며 솟구쳐 올랐다. 그는 망치를 다시 잡았다. 이제 그의 망치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깡, 깡. 소리는 더 이상 처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묵직하고 단호한 심판의 선고와도 같았다. 강철은 쇠를 두드리며 주문을 외우듯 죽은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달구야, 들어오너라. 칠성이야, 들어오너라. 너희들의 피와 살이 이 쇠가 되어라. 그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칼로 그었다.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시뻘건 쇠 위로 떨어졌다. 치익 소리와 함께 피가 쇠에 스며들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쇠가 갈라지거나 불순물이 생겼겠지만 강철의 피를 머금은 쇠는 오히려 더욱 붉고 영롱한 빛을 발하며 단단하게 뭉쳐졌다. 이것은 혈철 쇠티의 비법이었다.
도공의 생명을 깎아 검의 영혼을 불어넣는 금기의 기술. 강철은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피가 빠져나갈수록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쇠를 접고 또 접었다. 쇠의 결 하나하나에 조윤을 향한 증오와 선우를 향한 사랑을 촘촘히 박아 넣었다. 이 검은 조윤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를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파멸을 재촉하는 저주가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장간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밖에서는 거친 바람이 몰아쳐 문풍지를 찢어질 듯 흔들어대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밤 대장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망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통곡하는 소리 같았다고 훗날 회상했다. 강철은 혼신을 다해 검의 형태를 잡았다. 검신은 일반적인 검보다 약간 길고 좁았으며 날은 시퍼런 빛을 띠고 있었으나 등 쪽은 검붉은 핏빛이 감돌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 담금질만이 남았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범한 물이 아니었다. 그는 물통에 자신의 눈물과 땀, 그리고 남은 피를 섞었다. 이 물은 망각의 강물이 아니라 기억의 강물이다. 씻겨 나가지 마라. 잊혀지지 마라. 영원히 기억하여라. 강철은 붉게 달아오른 검을 들어 올렸다. 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웅웅거리며 진동하고 있었다. 받아라. 이것이 내 마지막 대답이다. 강철은 고함을 치며 검을 물속으로 꽂아 넣었다. 쾅!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물통이 요동쳤다. 솟구쳐 오른 수증기는 대장간 천장을 뚫을 기세였고 그 안에서 푸른 불꽃들이 도깨비 불처럼 춤을 추었다. 강철은 뜨거운 증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검을 놓지 않았다. 손바닥이 화상을 입어 타들어갔지만 그는 고통을 초월해 있었다. 물속에서 식어가는 검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낮고 묵직한 울림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의 전조와도 같았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고 강철은 물속에서 완성된 검을 꺼내 들었다. 검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답고 섬뜩했다. 표면에는 물결무늬 대신 핏줄이 엉킨 듯한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날은 쳐다보기만 해도 살이 베일 듯 예리하게 빛났다. 강철이 검을 허공에 휘두르자 붕 하는 소리가 아니라 휘잉 하는 귀곡성이 들려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마치 원혼의 울음소리 같았다. 강철은 검을 들어 자신의 눈앞에 가져다 대었다. 차가운 칼날에 비친 그의 얼굴은 늙고 지쳐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됐다. 드디어 완성되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가슴 속의 응어리는 조금 풀어진 듯했다.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윤의 목을 겨누는 칼이자 동시에 10년 전 죽은 전우들의 영혼을 담은 그릇이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약속한 사흘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조윤의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강철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숯, 검댕이 묻은 옷을 털어내고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옛 점포를 꺼내 입었다.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10년 전 전장을 누비던 귀면 도공의 위엄을 되살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완성된 검을 보자기에 싸지 않았다. 날선 검을 그대로 손에 쥐었다. 검자루를 쥔 손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검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가자, 선우를 데리러, 그리고 묵은 빚을 청산하러. 강철은 나직이 읊조리며 대장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문 밖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안개 너머로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강철은 대장간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10년간 자신을 숨겨주었던, 그리고 지난 사흘간 지옥의 불길을 뿜어냈던 화로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로가 잉태한 괴물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와 첫 울음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강철은 뚜벅뚜벅 관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장수의 형상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늙은 대장장이의 뒷모습에서 전설 속 영웅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관아의 문루가 보이기 시작했다. 높게 솟은 소슬대문 앞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창을 X 자로 교차하여 길을 막고 있었다. 강철이 다가오자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멈춰라. 약속한 물건은 가져왔느냐? 강철은 대답 대신 손에 든 검을 들어 보였다. 아침 햇살을 받은 검날이 번쩍이며 섬광을 쏘아대자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압도당한 것이었다. 현감 나으리께 전해라. 강철이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그리고 강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관아 안쪽을 노려보며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포효하듯 외쳤다. 심판의 시간이 왔다고 전해라. 그의 외침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조윤이 있는 안채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담대함으로 관아의 문지방을 넘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이 웅웅거리며 다시 한번 기이한 울음을 토해냈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노래였고 곧 벌어질 참극의 서곡이었다.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이미 수백 명의 군졸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살벌한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의 전초전과도 같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들이 강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으며 창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가 아침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중앙 높은 단상 위에는 조윤이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온몸이 포박된 채 재갈을 물고 있는 어린 선우가 무릎 꿇려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와 탈진으로 인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희미하게나마 눈동자가 흔들리며 생기를 되찾았다. 강철은 아이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산처럼 무겁고 고요한 침묵을 유지했다. 그는 뚜벅뚜벅 병사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리는 듯 묵직하여 좌우의 도열한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철의 손에 들린 검은 검붉은 천에 쌓여 있었으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진동과 냉기는 천을 뚫고 나와 주변의 공기마저 베어버릴 듯했다. 오, 드디어 왔구나. 약속 시간을 넘기지 않아 다행이로다. 조윤이 부채를 접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은 강철이 아닌 강철의 손에 들린 검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손자는 무사한가? 강철이 낮게 으르렁거리듯 묻자 조윤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물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 검이 내 마음에 든다면 네 손자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네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허나 만약 그 검이 잡철로 만든 쓰레기라면. 조윤은 말을 끝맺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선우의 목을 긋는 심협을 했다. 병사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을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헤쳤다. 스르륵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마침내 심판의 검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침 햇살이 검날에 닿는 순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섬광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고 병사들은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다. 검은 아름다웠다. 아니,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요사스럽고 매혹적이었다.
검푸른 날 위로는 붉은 핏줄 같은 무늬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고, 검날에서는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올라 주변을 몽환적으로 만들었다. 조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홀린 듯 단상 아래로 내려와 강철 앞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정말 내 놈이 만든 것이냐? 천하의 명검이로다. 내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검보다도 영롱하구나. 조윤이 떨리는 손을 뻗어 검자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강철은 검을 내주지 않고 조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검의 이름은 단죄된조라 하오. 주인의 업보를 비추고 죄를 묻는 검이지. 당신이 이 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강철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으나 조유는 이미 검에 매료되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닥쳐라.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정이다. 이 고을에서 나보다 자격 있는 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조유는 강철의 손에서 검을 거칠게 낚아챘다. 조윤이 검자루를 쥐는 순간 윙 하는 기묘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조윤은 움찔 놀랐으나 이내 검의 묵직한 무게감과 손에 감기는 그립감에 취해 광설을 터뜨렸다. 하하하, 좋다. 아주 좋아. 내 이 검으로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조윤은 기세등등하게 검을 허공에 휘둘러 보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윤이 팔에 힘을 주어 검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검은 마치 천근의 바위가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윤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왜 이리 무거운 것이냐? 그는 두 손으로 검자루를 잡고 낑낑거렸으나 검은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검자루에서 뻗어나온 붉은 기운이 조윤의 팔을 타고 올라가며 그의 살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으악, 뜨거워. 이 검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냐. 조윤이 비명을 지르며 검을 놓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검이 그의 손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강철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 검은 피를 기억하고 있어. 10년 전 북방의 설원에서 당신이 버리고 도망친 부하들의 피 말이오. 강철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며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 부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현감 나으리가. 조윤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때 용감하게 싸우다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을 뿐이다. 저 미친 늙은이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나 강철은 멈추지 않고 품속에서 조윤이 맡겼던 검장식 파편을 꺼내 들었다. 이 뱀 문양, 두 마리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이 문양을 기억하는가? 당신의 말 한 장에 당신의 갑옷에 새겨져 있던 그 역겨운 가문의 문양을 내 기억한다. 당신은 적군이 몰려오자마자 아군의 퇴로를 끊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비겁자여. 강철의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그들 중에는 10년 전 전쟁에 참여했던 노병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악을 쓰며 명령했다. 저놈을 죽여라. 당장 저 미친 늙은이와 손자놈을 베어버려라.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형이다. 조윤의 섯을 펄은 고함에 겁을 먹은 병사 10여 명이 창을 꼬나지고 강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선우가 재갈 물린 입으로 으붑거리며 발버둥 쳤다. 강철은 더 이상 늙은 대장장이가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쇠막대기 하나를 발로 차올려 손에 쥐었다. 순식간에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다. 오냐, 올 테면 와봐라. 내 오늘 묵은 빚을 다 받아낼 것이다. 병사들의 창이 강철을 찌르려던 찰나 강철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하게 움직였다. 깡, 깡, 깡.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병사들의 찬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강철은 화려한 검술 대신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던 그 정직하고 강력한 힘으로 병사들의 무기를 쳐내고 그들의 급소를 가격했다. 늙은 몸이었지만 평생 쇠를 다뤄온 그의 근력과 10년 전 전장을 누비던 감각은 녹슬지 않았다. 병사 하나가 턱을 맞고 나가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정강이를 가격당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 늙은이가. 병사들은 강철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강철은 그 틈을 타 단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목표는 오직 조윤이었다. 조윤은 여전히 손에 달라붙은 검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다. 이 저주받은 칼. 떨어져. 떨어지란 말이다. 강철은 조윤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소리와 함께 조윤이 나뒹굴었지만 검은 여전히 그의 손에 붙어 기분 나쁜 웅웅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철은 조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보아라. 내 놈이 죽인 원혼들이 너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내 놈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다. 조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돈을 주마. 관직도 주마. 제발 이 검 좀 떼어내다오. 그러나 강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선우에게 다가가 밧줄을 끊어주었다. 할아버지, 선우가 강철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강철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조윤을 노려보았다. 그때 조윤의 손에 들려있던 단죄의 검이 갑자기 붉은 빛을 뿜어내며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검끝이 천천히 조윤 자신의 목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으악, 안 돼, 안 돼. 조윤은 반대편 손으로 검을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검을 조종하고 있는 듯했다. 검날이 조윤의 목 피부에 닿아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혔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늘이 내리는 벌, 천벌, 템판이었다. 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내가 너를 죽일 필요도 없구나. 네가 만든 죄업이 스스로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조윤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만 보일 지경이었다. 멈춰라. 그때 관아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기의 기마병을 이끌고 나타난 것은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그는 이미 조윤의 비리에 대한 상소를 접하고 조사를 위해 잠행 중이었으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체를 드러내고 출두한 것이었다. 왕명을 받들어 역적 조윤을 체포한다. 어사에 출연해 조윤의 사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 순간 조윤의 목을 겨누던 검에서도 붉은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윤은 혼절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검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검이 닿은 자리에 있던 돌바닥이 쩍 갈라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치 검 안에 갇혀있던 원혼들이 비로소 해방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암행어사는 단상으로 올라와 쓰러진 조윤을 포박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강철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늦게 와서 미안하오. 노인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자의 죄상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오. 어사는 바닥에 떨어진 단죄의 검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검은 보통 물건이 아니구려. 살기가 가득하나 그 안에 슬픔이 서려 있소. 강철은 선우를 아는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검을 다시 집어들었다. 주인이 다시 잡자 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순해져 차분한 은빛을 띠었다. 강철은 검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맙다, 달구야. 이제 편히 쉬거라.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살기는 사라지고 대신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강철 만세, 어사 나으리 만세. 10년간 고을을 괴롭혔던 탐관오리의 몰락을 목격한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러나 강철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기력을 소진했고 잊으려 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사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멍하니 서 있는 선우의 손을 잡았다. 가자, 선우야. 집으로 가자. 강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는 승리자였으나 동시에 전쟁의 상처를 영원히 안고 살아가야 하는 패배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악몽은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조유는 압송되어 한양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철은 대장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찌푸렸던 하늘이 개고 맑은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이제 억울한 원혼들이 아닌 그를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함께 걷고 있는 듯했다. 강철은 쥐고 있던 검을 보자기 대신 자신의 겉옷으로 감싸 쥐었다. 이 검의 운명도 이제 그가 결정해야 했다. 세상에 남겨두기엔 너무나 위험하고 슬픈 물건이었기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은 낯설 정도로 투명하고 깊었다. 조윤이 압송되어 떠난 후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관아의 횡포에 숨죽여 살던 백성들은 닫아 걸었던 대문을 활짝 열었고 텅 비어있던 장터에는 다시 활기찬 웅성거림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대장간 앞마당에 수북이 쌓여있던 낙엽들은 가을 바람에 쓸려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따스한 초겨울의 햇살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강철은 대장간 문턱에 걸터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였다. 후 하고 내뱉은 하얀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며칠 전에 살기등등하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생의 황혼을 마주한 노인의 담담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씻겨나가지 못한 회한의 그림자가 옅게 드리워져 있었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나오는 선우의 목소리가 강철의 상념을 깨뜨렸다. 아이는 며칠 사이 부쩍 여윈 듯 했으나 볼에는 다시 혈색이 돌고 있었다. 감옥에서의 공포는 쉬이 잊히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회복력이 빠른 법이었다. 강철은 곰방대를 털고 일어나 선우가 차려온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다. 거친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묵은 김치뿐이었지만 강철에게는 임금의 수라상보다 귀한 밥상이었다. 숟가락을 드는 강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사흘간의 무리한 대장질이 늙은 육체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탓이었다. 선우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 검, 단죄 말이에요. 관아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정말 귀신이 들린 검이라면서요? 대장간 깊숙이 숨겨두신 거 맞죠? 강철은 숟가락을 멈추고 대장간 안쪽 지프로 두껍게 덮어둔 구석을 곁눈질했다. 그곳에는 천하를 뒤흔들 뻔했던 조윤의 목을 겨누었던 그 요물 같은 검이 잠들어 있었다. 귀신이 들린 게 아니다, 선우야. 그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많이 스며들었을 뿐이지. 강철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개중에는 그 검을 팔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강철을 부추기는 이도 있었고 혹여나 그 검이 다시 재앙을 불러올까 두려워하여 대장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암행어사 박문수조차 떠나기 전 강철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았던가. 그 검은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는 물건이니 함부로 세상에 내돌리지 마시오. 노인의 현명한 처분을 믿겠소. 어사의 말은 믿음이자 동시에 무거운 숙제였다. 식사를 마친 강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로 앞으로 다가갔다. 차갑게 식어버린 화로 안에는 며칠 전에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인 재만 하얗게 남아 있었다. 그는 빗자루를 들어 바닥을 쓸고
흩어진 연장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이었지만 강철은 그 과정에서 헝클어진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구석에 덮어둔 집더미에 머물렀다. 마치 그 안에서 검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나를 꺼내다오. 아직 마시지 못한 피가 많다. 세상에는 심판받아야 할 악인들이 넘쳐나지 않느냐 환청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유혹적인 환청이었다. 강철은 고개를 저으며 집더미를 걷어냈다. 붉은 천에 쌓인 검은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검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불태우고 있었다. 강철은 검을 뽑아 들었다. 석양빛을 받은 검날은 마치 갓 흘린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하게 붉게 빛났다. 아름다웠다. 도공으로서의 일생을 바쳐 만든 최고의 걸작임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 검이 있다면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악인들은 이 검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것이고 강철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강철은 알고 있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것을. 이 검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이 힘을 탐할 것이고 결국 이 검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되어 또 다른 조윤을 만들어낼 것이 자명했다. 달구야, 보고 있느냐. 강철은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사각거렸다. 마치 죽은 친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보고 있다.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강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최고의 명검을 제 손으로 파괴한다는 것은 도공에게 있어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선우야, 불을 피워라. 아주 뜨겁게, 세상 모든 것을 녹여버릴 만큼 뜨겁게 피워라. 강철의 우렁찬 외침이 대장간의 정막을 깼다. 마당에서 놀던 선우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네. 다시 검을 만드시려고요?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다. 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을 보내주려는 것이다. 어서. 강철의 재촉에 선우는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숯을 나르고 풀무지를 시작했다. 슉, 슉. 바람소리와 함께 잠들어 있던 화로가 다시 으르렁거기 시작했다. 불길이 솟구치고 대장간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강철은 상의를 벗어던졌다. 앙상하지만 단단한 근육들이 불빛을 받아 꿈틀거렸다. 그는 단죄의 검을 집게로 집어들었다. 검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듯 웅웅거리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손잡이가 뜨거워지고 검날이 파르르 떨렸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내 한건이었고 내 분노였으나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쉬거라. 강철은 망설임 없이 검을 가장 뜨거운 불길의 중심부, 백색으로 빛나는 그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 넣었다. 치익, 끼아악, 쇠가 녹으면서 나는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원혼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았다.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선우는 귀를 막고 웅크려 앉았다. 강철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검의 형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날카롭던 칼날이 뭉개지고 화려했던 핏빛 무늬가 불길 속에 섞여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히 금속이 녹는 과정이 아니었다. 강철의 가슴 속에 10년 넘게 근리를 틀고 있던 죄책감, 분노, 증오, 그리고 잃어버린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녹아내리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열기에 말라버릴 때까지. 강철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천하제일검이라 불리던 단죄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붉은 쇳덩어리로 돌아갔다. 강철은 집게로 그 쇳덩어리를 꺼내 모루 위에 올렸다. 할아버지, 이제 버리실 건가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철은 고개를 저으며 망치를 들었다. 아니란다. 쇠는 죄가 없다. 죄는 그것을 쓴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이 아이는 사람을 죽이는 업보를 타고났으나 이제 다시 태어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깡! 맑고 청아한 망치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며칠 전에 처절하고 급박했던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여유롭고 부드러우며 어딘가 경쾌하기까지 한 소리였다. 강철은 녹은 쇠를 두드리고 펴서 모양을 잡아나갔다. 날카로운 끝을 둥글게 말고 살을 베는 날 대신 땅을 파고드는 날을 세웠다. 그의 손길은 갓난아이를 어루만지듯 섬세하고 다정했다. 불순물이 모두 빠져나가고 강철의 순수한 정성만이 남은 쇠는 도공의 의지대로 유순하게 변해갔다. 밤새도록 이어진 망치질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철은 손을 멈추었다. 모루 위에는 서슬퍼런 검 대신 투박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호미와 낫, 그리고 쟁긴 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듬직하고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강철은 완성된 농기구들을 지게에 지고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강철이 다시 무언가를 들고 나타나자 긴장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가 지게에서 내려놓은 것은 살상 무기가 아니었다. 이보게들, 이것 좀 가져다 쓰시게. 지난번 소란으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내 사죄의 뜻으로 만든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게. 강철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호미 하나를 이웃집 김씨에게 건넸다. 김씨는 얼떨결에 호미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아니 어르신, 이건 그냥 호미가 아닌데요? 쇠가 어찌 이리 찰지고 단단합니까? 김씨가 시험삼아 땅을 툭 찍자 얼어붙은 겨울 땅이 두부처럼 부드럽게 갈라졌다. 허허, 그게 보통 쇠인가? 천하제일검을 녹여 만든 호미인걸.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의 목을 베던 전설의 명검이 이제는 밭을 갈고 곡식을 키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이로움을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강철에게 감사를 표하며 농기구를 받아갔다. 그들의 손에 들린 호미와 낫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강철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10년 전 자신이 만든 검으로 인해 흘려진 피가 강을 이루었다면 이제 자신이 만든 호미로 인해 거두어질 곡식들이 산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이자 대장장이로서 그가 가야 할 마지막 길임을 깨달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지났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장간 앞마당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흩날리고 있었다. 꾸부랑 노인이 된 강철은 마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지 오래였고 굵은 마디의 손가락은 이제 숟가락을 들기도 버거울 만큼 굳어 있었다. 그때 대장간 안에서 깡깡깡 하는 힘찬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헌칠한 청년으로 자란 선우가 우통을 벗어제치고 땀을 흘리며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선우의 망치질은 할아버지를 닮아 묵직하면서도 리듬감이 있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번에 만든 쟁기날은 바위도 부술 만큼 단단하게 잘 나왔어요. 선우가 쇠를 식히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강철은 졸린 눈을 비비며 손자를 바라보았다. 늠름하게 자란 손자의 모습에서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과 죽은 친구 달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래, 아주 훌륭하구나. 쇠가 웃고 있어. 쇠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강철은 빙그레 미소 지었다.